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각 그 사업들 좀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하는 의료보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진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는 이제 적정 의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한 20%는 진료비 20%는 환자가 부담하고 또 외래인 경우는 종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의원급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 그리고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이 상급 종합병원은 6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부담을 더 낮춘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 진료비입니다. 금년부터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을 했는데요. 이제 만 2세 미만은 완전히 면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1인당 진료비라든지 또 내원일당 진료비, 병원에 한번 가면 진료비가 더 많이 나와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이 진료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임산부가 의료비 또 약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을 하면 10만 원,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태아 임산부는 고위험으로 대학병원을 가거나 또는 태아 수별로 이제 진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면 이제 200만 원, 새 쌍둥이를 임신하면 300만 원, 그러면 네 쌍둥이를 임신하면 이제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네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작년 경우는 이제 140만 원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400만 원을 지원 받으니까 260만 원 더 지원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일형 당뇨병 환자는 국내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한 3천 명 정도, 10% 정도 됩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이 저혈당 위험 예방을 위해서 정밀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슐린 펌프의 지원 기준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 낮은 가격에 외래는 30%를 했으니까 30%는 이제 환자가 부담하고 그 기준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원이 적다 보니까 환자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준액을 시가, 시장 가격만큼 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각의 30%가 아니라 10%만 본인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밀 인슐린 펌프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이제 381만 원 환자가 이제 부담을 했었는데 제도 개선이 되면 45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336만 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형 당뇨병 인슐린 자동 주입기 사용하려면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한테 초기에 교육하는 횟수도 확대하고 또 재택의료팀이 인슐린 펌프 사용 교육도 확대를 하고 또 당뇨관리 교육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규정이 정비되면 금년 2월 말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병의원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보험은 진료비 일부를 이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적정 의료를 유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이제 본인 부담률을 이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해서 부담을 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병원을 자주 가거나 또 뭐 큰 수술을 하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원 정책으로는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한 3만 3천 건 정도 지원을 했고 총 지원액을 따지면 한 1,010억 정도 됩니다. 지원 건당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금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표 7억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질환별로 각각 의료비를 산정을 해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인 단위로 모든 치료비를 다 합산하게 됩니다.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합 질환자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 3,700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한 130억 정도가 다 합치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소득 분위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다 환급해드리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 대상이 많습니다. 22년을 보면 한 187만 명에게 2조 4,708억 원 정도의 진료비가 환급이 됐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년 이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그 상한 금액 기준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인 부담 상한 기준액은 그러면 한 3.6%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소득 하위 30%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의 기준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동결을 해서 그만큼 취약계층이 더 두텁게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1분위는 이제 87만 원입니다. 87만 원의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이 87만 원이 넘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다 환급을 하고요. 2분위, 3분위는 이제 108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년과 같은 기준인데 이 108만 원 이상을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4만 8천 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 직장 가입자 여러분이 뭐 실직으로 인해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는 경우에 오히려 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이 과중해진다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우리가 건강보험, 의료보험 시작할 때는 이제 직장보험, 지역보험 이렇게 나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있던 의료보험이 이 건강보험으로 이제 통합되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 지역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가입자는 이 소득의 파악률이 좀 낮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번 했고요. 또 2020년에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를 이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렸고 자동차는 1,600cc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2단계로 2020년에는 이제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4천만 원 이상만 이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년부터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기존에 5천만 원에서 2배 늘려가지고 1억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던 지역가입자 한 330만 정도가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한 2만 4천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2월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이 보험료 수입이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재정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이번 조치는 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은 좀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비중이 축소가 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간 한 9,831억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뭐 건보공단의 이 적립금이 한 준비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게 22년 말 기준으로 한 23조 9천억 정도 되고요. 22년, 23년 연속 단기 수지가 3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또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구조 개선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들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곧 건강보험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조만간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기도 힘들고 여러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 12월에 시범 사업 보완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됐었는데요. 그 심각 단계가 지난 6월에 완화되면서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같은 의원에서 이제 만성 질환자인 경우는 1년간 그리고 나머지 질환은 한 달 내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뭐 대면 진료 경험은 없지만 섬이나 벽지나 이런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65세 이상 장교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또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장애인 그리고 감염병 확진된 환자 이런 분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18세 미만 소아는 그 휴일 야간에 처방까지는 아니지만 상담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부터 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월에는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기존의 이제 경험을 검토해서 여러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이 대면 진료의 이 보조적인 수단, 비대면 진료는 이 대면 진료가 의료는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이런 원칙은 지키면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좀 더 높이고 또 의료진의 판단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질환에 관계없이 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만성질환은 1년, 나머지는 1개월 이렇게 나눠 있던 부분을 6개월 이내로 다 통일을 했고요.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6개월 이내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그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대상도 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그 선벽지 여기에 대해서만 진료가 가능하였는데 지역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료 인프라가 좀 취약한 응급의료 이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곳이 한 98개 시군구가 됩니다. 9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한 4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휴일, 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의료진과 관련해서는 이 대상 환자와 함께 이제 안전성 강화가 이제 필요한데요.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뭐 처방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방전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내원을 권고하고 환자의 처방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도 또 방문을 하고 또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휴일, 야간에는 비대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은 이제 휴일 기간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는 기관이면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시간 제약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를 어디서 하는지 이런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전병환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